예, 방금 소개받은 박다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 북한학을 좀 전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저희 클래스에 거의 한 30명 정도가 이제 한 클래스였는데 거기에 거의 한 7, 8명, 10명 가까운 분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이분들이 이제 주로는 그 정보사령부, 정보사,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기무사 아시죠? 이제 여기에 근무하는 이제 군인들이 좀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사석에서 뭐 이렇게 수업 마치고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당신들은 주로 논문을 어떤 걸 쓰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는 아마 근현대에 있었던 뭐 이렇게 전쟁사와 관련된 뭐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근현대 전쟁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임진왜란을 주제로 뭐 다양한 주제로 이제 논문을 좀 쓰고. 근데 의외였던 건 오늘 우리가 다룰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주제로 해서 실제로 이 군인들이 논문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만큼 이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과 관련된 것이 이야기거리가 그만큼 많답니다. 전쟁의 규모를 비롯해서 전쟁의 성격, 그리고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쟁 전술과 관련된 문제들,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큰 규모의 어떤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사에서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뭐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뭐 결과 다 아시죠, 사실은.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고 수수께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해보고 논할 가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중원을 제패한 이후에 300만의 대군을 일으킵니다. 300만의 대군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침략을 하죠. 물론 300만에는 전투 인원이 100만이고 후방 보급 인원까지 포함한 인원을 300만으로 이제 추산을 하는데요. 300만 명의 대병력, 감이 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수나라의 인구가 최소 적게 잡아서 3,500만, 그리고 대체로 많이 잡으면 5천만, 6천만까지도 학자들마다 사서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최소 3,500만 수나라 인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300만이면 수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병력으로 동원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거죠. 이에 반해서 당시의 고구려 인구는 얼마였을까? 뭐 사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사서의 기록들을 동원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략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견해가.
근데 대략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700에서 800만, 많게 잡는 분들은 1000만까지도 뭐 잡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작게 잡는 분들은 이제 350만 정도로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오늘 마이크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8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800만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300만 수나라의 병력은 고구려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대병력이 고구려를 침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결과를 다 아시지만 과연 중원을 제패하고 통일 대제국을 달성하고 한나라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 수나라가 300만 대병력을 동원한 이 전쟁에서 고구려한테 집니다. 실패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고구려는 수나라로부터 한 번만 침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 1차에서 4차까지 전쟁이 이어집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전쟁 중에 침략 중에 판판이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당시 어떤 강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을 아주 튼튼히 다지고 우리 민족을 지켜내었던 거죠. 과연 고구려는 어떤 힘으로 그런 수나라의 어떤 침략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될 수수께끼, 미스테리는 바로 이 지점이라고 봐집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이런 엄청난 침략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림 한 장을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국내성, 지금 중국의 지반에 있는 무용총의 수렵도죠. 이 무용총 수렵도는 약 5세기 장수왕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지금 이제 판명이 나 있습니다. 5세기 장수왕 시기면 고구려가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위에 흰말 타고 있는 이 사냥수 보이시죠? 근데 말은 분명히 달리고 있는데 사람은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활을 사슴을 쏘는 건지 뭘 쏘는 건지 아무튼 뒤로 돌아서 지금 활을 쏘는 거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 위에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파르티안식 활쏘기다. 뭐 그렇게 이제 파르티안이 거기도만요.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이란 지역의 어떤 고대 제국이 파르티안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와의 어떤 전쟁에서 주로 이렇게 기마병들을 동원해서 이런 우수한 기마수를 동원해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지어진 게 파르티안식 말타기다. 아무튼 대단히 고난도의 기마술, 뭐 딱 봐도 고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마술을 고구려인들은 보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고구려인들이 사용한 이 활, 맥궁이라고 하는 활입니다. 이 활 자체는 대단히 탄성이 높은 활이었고, 탄성이 높은 활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맥궁에 끼워서 쏘는 화살, 이 화살 촉 앞에 명적이라는 걸 달아서 쐈답니다. 명적이 뭐냐면 사슴이나 동물들의 뼈를 가운데는 파내고 구멍을 뚫어서 이 공기가 들어가면 휘 소리가 나게끔 만든 거죠. 예를 들면 호루라기 있죠.
호루라기 호루룩 불면 소리가 호루룩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명적을 화살촉에 달아서 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쭉 날아가면서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거 자체가 적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무기적으로도 뛰어났던 거죠, 당시로도. 아무튼 고구려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말타기와 활쏘기로 자기 신체를 어떤 단련하면서 뭔가 어려움, 어떤 난국 이런 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기계와 기상들, 그런 DNA를 어려서부터 갖췄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시기가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었다.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고구려가 수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대병력에 맞서서 판판히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고구려를 침략한 그 수나라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하고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의 강자로 고구려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남북조 시대라고 되어 있듯이 북조, 뭐 물론 여러 나라들이 출현합니다. 북조, 그리고 남조, 그리고 이 위쪽으로 북방 쪽으로 유목민족인 돌궐 제국이 존재를 했었죠. 크게 보면 이 한 네 세력 정도가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힘의 어떤 균형, 세력의 균형을 나름대로 이렇게 가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제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중원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통일왕조였던 한나라가 후한을 거쳐서 이제 멸망한 이후에 중국은 대혼란 시기에 접어들죠. 위초고 뭐 잘 아시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위진 남북조 시대, 이게 통틀어서 370년간입니다. 370년간의 이 중원은 주인이 없는 대혼란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던 와중에 581년에 후에 수나라 초대 황제가 되는 수문제, 이름은 양견입니다. 양견이 581년에 수나라를 세웁니다. 수나라를 세우고 우선 북조를 통일을 시키죠. 통일을 시킨 이후에 남쪽에 있는 남조를 대표하는 진나라마저 양쯔강을 넘어서 통일을 시키면서 370년간의 대혼란 시기를 마감을 하고 통일왕조, 통일제국인 수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게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가 그 다음으로 눈길이 돌아간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그렇죠. 저의 질문에는 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호응을 해주시면 강의가 훨씬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구려로 수나라의 칼날이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을 제패하고 통일제국의 어떤 꿈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수나라는 지금 영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마 그 자료에도 있을 거니까 뭐 아무거나 보십시오. 영주 이 바로 동쪽이 대릉하라는 대릉하 개선. 이 대릉하가 수나라와 고구려의 경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대릉하 바로 서쪽에 영주, 지금으로는 요영성 조양입니다. 지금은 이곳에다가 영주 총관을 설치를 합니다. 이 영주 총관을 설치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쪽이 거란이 주로 이 요소 지역은 거란이 주로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요. 거란은 당시로서는 이 동아시아의 어떤 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어떤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말괄은 물론이고 말괄 거란은 이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 거란에 대한 견제를 할 목적으로 이 영주 총관을 설치를 했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것이 더 구체적이겠죠. 두 번째 목적은 고구려의 턱 밑 코앞에다가 자신들의 침략의 전진기지, 전초기지를 설치를 했던 것이죠. 이 요소 지역에 아마 뒤에 어디 그림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쯤에. 이 요소 지역에 이 만리장성 제일 끝 임류관을 제외하고는 수나라, 중국 쪽의 어떤 전진기지, 큰 도시들이 당시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주 총관을 설치해서 자신들의 어떤 전초기지, 전진기지를 삼으려고 했었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주변국들, 뭐 특히나 수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변국들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 외교적 노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고구려가 수나라로 사신단을 보내는데요. 이 고구려 사신단에게 수나라 문제는 국서를 보냅니다. 국서, 외교 문서죠. 뭐 친서 같은 겁니다. 국서를 보내는데 이 국서의 내용이 가관이 아닙니다. 수나라 문제가 보낸 정말 문제의 그 국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고구려 왕을 내쫓고 관리를 파견하겠다. 우리 장군 한 명만 보내면 니네는 망하게 할 수 있다. 요수의 넓이, 요하죠, 요하. 요하의 넓이가 장강에 비하면 장강, 양쯔강이죠. 이 밑에 남조 쪽에 장강에 비하면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고구려 인구가 진나라, 남조의 진나라죠. 자신들이 수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시킨 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인구에 비하면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냐? 뭐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사신단을 통해서 고구려 영양왕에게 보내는 거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껄쩍지근하죠. 그죠? 한마디로 뭐 협박인 거죠. 협박.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꿇어라, 뭐 이런 노골적인 표현인 거죠. 자, 이런 국서를 받게 된 우리 고구려의 지휘부 그리고 영양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고구려의 어떤 뭐 이렇게 책임자였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대체로 뭐 그런 의견이십니다. 여기서 굴복해야죠 이렇게 표현할 사람 없겠죠, 당연히.
쪽팔리잖아 그렇게 하면. 예. 고구려 영양왕은 굴복할 것이냐 대결할 것이냐. 수나라의 이 대국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자주적으로 강력한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의 어떤 자기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라는 일대기로 선택에 놓이게 되죠. 당연히 그 결과는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수나라 문제의 국서를 받은 그 바로 이듬해 2월에 고구려 영양왕은 아까 이야기했죠. 말갈족은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고. 말갈 기병들을 포함해서 1만 명의 병사를 영양왕이 직접 이끌고 영주 총관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꿇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국서를 보냈는데 그 이듬해에 자기네가 설치한 이 영주 총관을 선제 타격을 했다? 수나라 입장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역사가들 중에 이제 혹자들은 이 영양왕이 이 영주 총관을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수나라한테 빌미를 제공해서 수나라가 침략을 하는 것을 자초했다라고 이 영주 총관 선제 공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가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뭐 옳든 그르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뭐 각자 판단할 몫이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굴복을 요구하는 상대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정당한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을 했던 거고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전쟁이 분명히 침략을 해올 것이다 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거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이 영주 총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과연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 전 과정을 앞에 두고 과연 어떤 효과를 내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에 이 수나라가 군사를 집결해서 출정을 하는 곳이 이쪽 북경 부군, 지금 북경, 그 당시로는 탁군, 이 북경 부군 탁군에서 군사를 집결시키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만리장성 이 임류관을 거쳐서 이 조양까지 오려면 이 거리가 2,000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0리. 이 고대 시기에 이 옛날에 지금과 같이 현대적인 어떤 이동수단 이런 게 없는 조건에서 그것도 100만, 200만, 300만 이런 대규모 병력이 이동을 해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 장거리를 와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 그렇죠. 군량미. 어떤 식량을 비롯한 이 군수품, 이 보급품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보장되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이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창과 칼이 멋있고 짱짱짱 잘 하더라도 배고프면 무슨 뭐 전투 의지가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건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보급로의 문제. 과연 이 영주 총관을 그대로 방치를 했었다면 수나라는 이 영주 총관을 전진 기지로 해서 차곡차곡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 식량을 비롯한 군수품 등등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준비하고 고구려를 공략을 했겠죠. 그런데 영주 총관을 선제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나라의 침략의 거점을 상실시킴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이 북경 부군, 탁군이 자신들의 어떤 군사의 어떤 집결지고 출발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수나라에게는 전쟁에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의 이 영주 총관에 대한 선제 공격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영주 총관을 선제 공격당한 수나라의 문제, 이 대제국 수나라를 감히 먼저 선빵을 날리는 이 고구려에 대해서 수나라의 어떤 반응은 당연하죠. 응징을 해야 되겠죠. 수나라 입장에서. 선제 공격 이후에 4개월이 채 안 된 시기, 598년 6월에 수나라 문제는 병력을 일으킵니다. 전투 인원 30만, 그리고 이 30만 전투 인원을 후방 공급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연인원 1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일으켜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수나라의 어떤 주력군은 이 수문제의 넷째 아들이 맡아서 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산동반도를 통해서 주라우라는 당시 수군 총관이 지휘하는 수군이 이 산동반도를 통해서 요동 쪽으로 선단이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수륙병진, 나중에도 수륙병진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적으로 고구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1차로 침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의 1차 침공의 결과가 좀 허무합니다. 허무하게 결과가 납니다. 이 수나라의 어떤 전투 인원 30만의 이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당시에 장마로 인해서 물론 시기가 뭐 6, 7, 8, 9월에 이제 총퇴각을 했다고 하니 뭐 여름철이긴 합니다. 비가 많이 오긴 왔겠죠. 근데 장마, 수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군사들이 거의 많이 죽었다. 그리고 이 수군들은 폭풍을 만나가지고 함선들이 다 침몰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이 중국 쪽 역사서 사서에 보면 구체적인 1차 침략, 1차 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투 기록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때 원종군의 죽은 자가 10명 중에 8, 9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30만 중에 25만 이상은 죽었다는 25만 명에 달하는 이 대인원이 장마, 전염병, 폭풍, 뭐 폭풍 배가 가라앉았으니까 뭐 많이 저건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서의 기록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30만의 어떤 대병력이 고구려를 향해서 침략을 했고 6월에 시작을 한 전쟁이 9월에 이제 마지막 퇴각을 하면서 끝났는데 과연 고구려군과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을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투가 있었겠죠. 그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뭐 장마, 재해, 뭐 이런 게 뭐 돌발적으로 뭐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만으로 25만 이상의 어떤 대인원이 죽었다? 이 역사 기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추정해 보건대 당시에 중국의 어떤 역사가들로서는 이 1차 전쟁의 어떤 전황을 있는 그대로 사서에 기록하기에는 조금 팩트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서술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우리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재해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그냥 퉁치는 느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인 전투 기록이 없으니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1차 전쟁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수나라의 고구려 1차 침공은 막을 내립니다. 좀 허무하게도. 자, 598년에 1차 침공이 끝난 이후에 수나라에는 정치적 격변기가 발생을 합니다. 주로 정치적 격변기는 왕조의 어떤 교체, 이런 과정에서 권력, 정권의 어떤 교체, 이런 과정에서 항상 역사에서는 정치적 격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604년에 수나라의 문제가 아픕니다.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수양제, 후에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해서 양제가 되는데요. 이름은 양광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권력력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병석에 누웠다니까 이때다,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독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건 자기 아버지인 수문제의 몇 번째 첩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 첩을 아마 미모가 좀 뛰어나고 좀 젊었던가 보죠. 자신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수양제가. 이런 과정에서 황제의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양제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권력 차지한 이후에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양제는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을 잇는 대운하가 그 수문제 때부터도 대운하 건설을 했는데 워낙 농민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건설을 잠깐 중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운하 건설을 북경까지 있는 것으로 완공을 시킵니다. 물론 이것은 대운하를 완공시킨 것은 남북을 이으면서 자기 수나라 자체의 어떤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이 밑에 남쪽의 양쯔강 유역은 대단히
풍부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던 거죠. 양쯔강유의 풍부한 어떤 물산들을 전쟁의 어떤 집결지, 출발지인 북경까지 군량을 비롯한 군수품들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이 대운하를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그런 작업을 꾸준히 4년, 5년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수양제는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차 전쟁 때는 선제 공격을 받은 게 그해 2월이었는데 수문제가 전쟁을 일으킨 건 4개월 뒤인 6개월이죠. 물론 그 이전부터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했겠지만 어쨌든 선제 공격을 받고 나서 4개월 뒤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짧은 시기에 1차 침략 때는 짧은 시기의 어떤 전쟁 준비 과정이었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그만큼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30만 대병력 막 믿고 이렇게 아마 고구려한테 들이대 가지고 엄청 깨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아무튼 수양제가 이 4년 5년에 걸친 전쟁 준비를 통해서 612년 1월에 전투 인원 113만 명. 이건 중국의 여러 어떤 자치 통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서, 중국 사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려 때 그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삼국사기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바탕으로 썼겠죠. 전투 인원만 113만 명, 30개 군단을 준비를 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0만 전투 병력을 후방에서 보장하기 위한 어떤 보급 인원, 후방 공급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도 수군, 10만 명의 수군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병력을 준비하고 일으켜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좌군 12개 군단, 이게 우문술이라는 사람이 맡게 되고 우군은 우중문, 그리고 친위군 6개 군을 이 수양제가 직접 자신의 친위군으로 두고 총 30개 군단이 출정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고구려 수나라 어떤 전쟁에서 수나라와 고구려의 양측의 전쟁 전략 개념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것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수나라는 30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아주 먼 고구려까지 장거리를 원정을 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관건은 여전히 보급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거냐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오래 끌면 끌수록 어떻다? 그렇습니다. 불리합니다. 이걸 수나라 스스로 수양제도 남조의 진나라를 통일시킬 당시에 35만 병력을 수양제가 직접 이끌고 이제 수문제 자기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둘째 아들이니까 30만 병력을 이끌고 진나라를 침공을 했었던 당사자입니다. 수양제도. 그러니까 수양제도 좀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자신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수적인 우세에 기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결속 짓는 것이 수나라의 기본
전쟁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륙병진 전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주력군은 육지를 통해서 치고 들어갔던 거고 10만 수군을 동원해서 10만 수군이 동원한 함선이 300척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이 10만 수군을 통해서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치고 들어와서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승리하고자 했던 것이 기본적인 수나라의 어떤 전쟁 전략이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고구려는 수나라의 이 약점, 대규모 병력이고 장거리 원정을 오게 되는 수나라의 약점을 고구려는 이전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수나라의 아킬레스건 약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택한 전략은 전쟁을 장기간 끄는 것이죠. 장기 지연 전략. 그래서 주로 쓴 것이 청야 수성전. 청야라는 건 들판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원종군이 적군이 현지에서 식량 이런 걸 수급하지 못하도록 들판을 깨끗하게 곡식 한 톨 구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비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지키고 수성을 하는 겁니다. 청야 수성전, 유인전, 장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주 장거리 유인전, 지독하리만큼 유인전을 펼칩니다. 계속 중심 깊이로 일부러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치게 되겠죠. 식량은 자꾸 떨어져 가고 유인전, 거기에 심리전까지 이런 전략에 기초한 다양한 전술들을 고구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우리가 보통 3대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동성 전투, 그리고 평양성 전투,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인 살수대첩까지. 이 3대첩을 포함한 이 고구려 수나라 어떤 전쟁의 전 과정에서 속전속결 전략과 장기 지연 전략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죠. 전 과정이 이 속전속결과 장기 지연 전략이 부딪히는 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 이야기를 보시면 더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2차 침략의 초기의 어떤 전개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경 부군인 탁군에서 1월에 출정을 해서 이 만리장성 끄트머리인 임류관을 거쳐서 이 대릉하 개성까지 오는데 그건 한 달이 걸렸습니다. 2월 초에 대릉하의 개성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릉하가 기본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점선 보이죠?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이게 요하. 그래서 고구려의 주요 방어선이자 2차 방어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하의 동쪽에 이 위로부터 신성, 백암성, 요동성, 안시성, 건안성 이런 고구려의 주요한 어떤 방어성들을 방어 요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에 평양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평양성에 대해서는 뭐 잠깐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평양성, 뭐 봉황성, 환도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평양성은 북평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전쟁 지휘부가 있었던 곳이죠. 수나라의 주요한 타깃은 이 북평양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의 어떤 전장의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수나라의 어떤 백만대군은 이 대릉하를 넘어서서
대릉하 동쪽에 무려라성에서 1차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고구려군은 이 무려라성에서 무려 수나라 백만대군을 열흘이나 견지를 합니다. 열흘 동안 전투를 벌이면서 저지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수나라의 백만대군이 이 요하까지 오게 된 게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에 요하의 서쪽 개성까지 진임을 하게 되고 사서의 기록에 보면 3월 19일에 요하를 건너기 시작을 해서요. 약 한 달 뒤인 4월 16일에 요하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무려 이 요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달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요하 방어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수나라 백만대군은 요하 도하를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의 고구려군은 요동성을 비롯한 이 요하 동쪽 개선의 우리 어떤 방어성들, 방어 요새로 철수를 하고 장기전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월에 출발했는데 여기에 지금 4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벌써 3달 넘게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데 수나라는 여기 오는데 벌써 이제 3달 넘게 이제 허비를 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 뭐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수나라 군대가 출발을 하면서 보유할 수 있었던 이 전투 인원들이 보유할 뭐 뒤에서 후방되는 건 또 별도겠지만 기본 본진이 보유할 수 있었던 식량은 대략 3개월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발대들 본진들은 이미 요하를 건넜을 당시에 이미 자기들이 보유하고 출발을 했었던 식량들은 거의 바닥이 나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동 지역의 최대의 어떤 고구려의 어떤 방어 요새인 요동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수나라 백만대군은 이 요동성을 포위하고 요동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들이댑니다. 당시의 수나라는 당시로서는 최신의 어떤 공성 무기, 성을 공격하는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성 무기들을 동원합니다. 이 같은 당시로서는 신형 공성 무기들을 동원을 해서 요동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동성을 워낙 잘 방어를 하니까 거의 2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이 수양제가 이 요동성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임시 거주성인 육합성을 짓고 이 요동성 공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양제가 정군에다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모든 군사의 움직임은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해라.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군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수나라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나라의 어떤 공성에 대비한 우리 고구려는 어땠느냐? 이 요동성 자체는 그러니까 당시에 요동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고구려의 성들은 산성이었습니다. 산 위에 험준했던 산, 계곡 이런 것을 기반으로 배경으로 해서 산성이었는데 이 요동성은 평지성입니다.
이 요동성 바로 옆으로는 태자라는 큰 강이 흐릅니다. 이 태자의 물길을 이용해서 요동성 주변에 해자를 팝니다. 해자 뭔지 아시죠? 네. 적들이 어떤 성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자를 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에서 40m의 어떤 높은 성벽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외성과 내성의 어떤 이중 구조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곽을 치, 그리고 옹성, 그리고 성문을 어금문, 뭐 이런 것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적군들이 성곽으로 접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면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를 만들므로 인해서 3면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적군들을 3면에서 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성을 축조를 한 것이죠. 이 옹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성 자체는 방어 요새로서는 정말 최강의 어떤 방어 요새, 방어 진지였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고구려의 어떤 성축조술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당시로서는 아주 우수한 철제 무기들을 보유를 했고, 그리고 대단히 우수한 병종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냐? 철질려라고 합니다. 생긴 거 보면 대충 활용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까는 겁니다. 지뢰 같은 거죠. 지뢰 같은 거. 그래서 적 병사들이나 말들이 이 철질려를 밟게 되면 엄청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까는 거죠. 그런 용도죠. 그런데 이 철질려가 정말 무서운 건 아까 해자를 팠다고 했죠. 해자에다가도 엄청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를 건너기 위해서 들어온 적군들은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도 활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 무섭죠. 네. 그렇게 활용된 철질려, 그리고 쇠뇌라는 활입니다. 활. 일반적으로 우리 활은 이렇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힘을 활용해서 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계적 장치를 활용해서 쭉 잡아서 쏘기 때문에 어떨까요? 세죠. 말 그대로. 그 어떤 파워 면에서 엄청난 강한 침투력, 여기에서 날아가는 활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만큼 쇠뇌라는 이런 걸 성곽에 걸어놓고 쏘는 거죠. 이런 우수한 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뭡니까? 예, 계마무사. 다들 아시죠? 고구려를 대표하는 어떤 이 병사, 계마무사로 표현됩니다. 이 계마무사들이 입고 있었던 이 철갑옷, 이 철갑옷이 지금 비늘처럼 보이죠? 작은 철편들, 이게 찰갑이라고 표현합니다. 찰갑. 작은 찰갑들을 수백 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철갑옷입니다. 이게 통갑옷이 아니고, 통갑옷이면 어떨까요? 로봇이잖아요, 이게. 그죠? 활동성이 없는 거죠. 근데 작은 비늘같이 이어 붙이다 보니까 활동성이 좋은 거죠. 그리고 유연하다 보니까 훨씬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갑옷이었던 거죠. 실제로 서양에서도 이 철갑옷이 출현하고 나타난 게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인데 약 이 고구려 요 시기보다 1000년 뒤입니다. 1000년 뒤에 겨우 서양에서는 철갑옷이 나타나고, 그 철갑옷도
통입니다. 통. 그만큼 고구려의 이 철기 문화, 철제 무기들이 그만큼 우수하고 뛰어났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고구려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전투를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병종 체계, 이런 기마병들을 비롯해서 중장보병, 그리고 궁수, 부월수 도끼 부대, 이런 다양한 병종 체계를 고구려는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힘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강력한 방어, 요동성 자체가 방어 요소이기도 했고, 고구려 자체가 이런 우수한 철제 무기들과 병종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이런 것이 요동성을 100만 대군이 3개월 넘게 줄기차게 하루에도 몇 번에 걸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 요동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본적인 물질 기술적인 제반 요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수양제가 함부로 움직이지 말, 내 승인 다 받고 해라. 3개월 동안 줄기차게 공성을 해오니까 때로는 대단히 고구려 입장에서 함락될 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구려의 요동성 지휘부는 일부러 항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항복을 하겠다고 하니 수나라의 전진 부대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수양제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성을 넘을 건지 말 건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보고하고 다시 오고, 이게 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요동성에 우리 방어를 하는 우리 고구려 군대는 그 시간에 재정비를 하고 무너진 성곽 다시 쌓고 그랬던 것이죠. 그 자기 발목을 잡은 거죠, 수양제는. 그러면서 이 요동성 방어 전투를 승리를 하고 방어를 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3개월 동안 수나라 100만 대군을 막아내는데요. 뭐 뛰어난 물질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이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에 수나라는 100만 대군이었고 전투 인원, 요동성에는 당시에 전투 인원, 군사가 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비전투원,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죠. 1만 5천 명 정도, 약 5만 명 정도가 요동성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 포위하고 이 공성을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요동성의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 성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 동안.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3개월 동안 이걸 지키는 게 쉬웠을까? 그만큼 우리 고구려의 군인들과 이 백성들, 고구려 이 요동성을 지키는 전쟁 지휘부들과 군인들과 이 백성들이 그만큼 일치단결된 힘으로 이 요동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 거다. 그것이 비결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고구려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요동성 전투에서 3개월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요동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구려의 성들, 방어 요새들에서도 진전이 없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수나라의 속전속결 전략. 벌써 여기서 이제 지체되는 거죠.
속결 전략은 이 요동성에서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벌써. 그래서 이 수나라와의 고구려의 어떤 전쟁에서 이미 요동성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 승리에 어떤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살수대첩, 뭐 교과에서 배우기도 하고 살수대첩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 요동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어떤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주력군이 이제 육지를 통해서 요동성을 공격하면서 한치도 이제 못 나간 이 상황에서 과연 수군 10만 명이 출정한 300척을 이끌고 출정한 이 수군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이 수군은 이 밑에 산둥반도 동네에서 출정을 해서 당시로서는 폐수, 지금으로서는 신의주 이 하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평양성까지는 60리 지점에 이 수군들이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수군들의 수나라 수군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수나라의 주력군이 밀고 들어오면 이 수나라의 주력군하고 조우해서 몇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보급품들이 떨어졌으니까 이 300척 함선에 뭐 그런 보급품 싣고 왔을 거잖아요. 보급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주력군과 연합해서 평양성을 함락하는 것. 이것이 수나라 수군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수군의 수군 총관 네오아가 헛발질을 하게 되죠. 오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주요한 전장인 요동성 쪽으로 고구려의 군대들이 아마 전진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는 텅 비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고 들어가면 쉽게 먹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가를 세울 수 있다 라고 오판을 하게 되죠. 근데 오판이 아니라 뭐 일정하게 맞는 판단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수나라의 주력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0만 중에 4만 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수군 단독으로 평양성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륙 병진 전술을 완전 까먹고 이제 무시하고 치고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후에 넘길까요? 후에 영양왕 다음에 영유왕이 되는 고건무 장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고건무가 평양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수군이 평양성을 향해서 온다는 보고를 받은 고건무는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맞받아 나갑니다. 맞받아 나갔는데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싸우는 척만 하고 패한 척하고 평양성 안쪽으로 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교병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져주면서 적군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별것 아니네 얘들 하면서 좀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들이대게끔 만드는 교병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성으로 후퇴를 한 고구려 군은 평양성 또한 외성과 내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성을 싹 비웁니다. 그리고 외성 주변에 매복을 하게 되죠. 고구려 군사들로 빽빽이 매복을 합니다. 싹 비우고. 그렇게 해놓고 이 외성에다가 뭘 하느냐? 각종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값진 물건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수군이 평양성 외성으로 진입을 해서 보니 각종 금은보화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잡히게 되죠. 승리한 군인들은 주로 이 전리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획득하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니 전열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집니다. 이때를 기회로 매복해 있었던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히 흐트러진 수나라 수군들, 정신 나가 있는 수나라 수군들을 매복 공격을 사방에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수나라 수군 4만 명 중에 역사서의 기록에 보면 4만 명 중에 1,000명 정도만이 살아서 돌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대승리를 또한 평양성에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수나라가 속전속결 전략의 일환으로 펼쳤던 수륙병진 전술 자체가 이 전술 자체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30만 별동대를 후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30만 별동대가 들어왔지만 보급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고립되게 되죠. 이 또한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어떤 평양성. 이 평양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양이라고 하면 지금 그 대동강 있는 어떤 평양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평양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의 부수도, 고구려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수도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졸본성, 국내성, 남쪽으로는 지금의 양주 지역 일대, 남평양, 그리고 지금은 단둥에서 한 30-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봉성, 지금 봉성 지역의 이 북평양성을 이렇게 북평양성이 이 요동 지역을 관장하는 곳이었죠. 이 부수도 북평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추후에 뭐 이야기할 시간이 더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예, 그렇다는 것. 자, 다시 요동성으로 돌아옵니다. 요동성에서 3개월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수양제 입장에서는 이게 초조해지죠. 초조해지고 엄청난 분노, 이게 열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생각을 해낸 게 수나라는 30만의 병력을 별동대로 꾸려서 평양성을 직공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이 30만 별동대가 식량이 없다 보니까 뭔가 군량이나 식량은 이미 3개월 됐으니까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이 뒤에 해원진, 노아진 이런 쪽으로 가서 식량, 보급품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꾸려서 진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거의 한 7월 초 정도에 이 태자, 당시로서는 뭐 오레얼수라고 표현하는 이쪽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만 별동대를 파견했으니까 나머지 뭐 50만, 60만 정도는 여전히 이 요동성을 비롯한 이 개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회에서 이제 그 별동대를 파견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뭐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오레올수 이 태자 쪽에 도착한 수나라의 별동대 적정을 보고를 받은 고구려 지휘부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영웅 을지문덕이 이제 나옵니다. 을지문덕 장군. 이게 을지문덕 장군이 주인공과 같은데 이제 이 을지문덕 장군이 나오면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간다? 거의 절정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절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적들이 이쪽으로 출현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고구려 지휘부는 을지문덕 장군을 강화 단판이라는 것을 구실을 내세워서 적진으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강화단판을 명목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수나라 이 별동대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적정을 탐지하는 것이 오히려 주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가서 살펴보니까 이미 이 수나라 30만 별동대들이 식량도 떨어져 있고 벌써 지쳐 있는 겁니다. 식량을 여기서 보급받아서 왔는데 식량이 벌써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수나라 군대는 이미 여기에서 1월에 출발한 수나라 군대는 거의 6개월 동안 여기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 돌아가서 군량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별동대니까 별도의 후방 공급 없이 자기들이 군량, 군수품 뭐 이런 걸 무기 뭐 예를 들면 천막 이런 걸 다 자기들이 이제 싸고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역사 기록에도 이것을 자기 수경지에 땅을 파서 그냥 파묻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만큼 왔는데 벌써 이제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수나라 별동대 상황이 그렇구나 라는 적정 탐지를 끝낸 을지문덕은 부시를 만들어 가지고 강화단판을 깨고 건너옵니다. 그래서 수나라 별동대는 건너서 돌아가는 고구려군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추격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고구려군의 기본적인 전술은 유인 전술. 이 평양성 부근까지 유인을 합니다. 완전 장거리 유인 전술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들판, 부락 이런 것을 청약 깔끔하게 비웁니다. 심지어는 우물까지 메웁니다. 물을 못 얻게 우물까지 메우는 청야 전술을 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오골성이라고 있는 수안 부근에 있는 오골성에서는 기록에 보면 고구려군이 매복해 있다가 이 수나라 별동대의 제일 후방에서 오는 치중부대, 치중부대들이 이제 이렇게 일정한 군수품들을 이렇게 싣고 오는 그런 부대인가 봅니다. 이 치중부대를 제일 후방에서 쳐서 그 없는 보급품마저도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7번이나 넘게 전투를 벌이면서 일부러 져주면서 후퇴하고 그래서 7월 17일 정도가 되면 이 평양성의 30리 부근까지 수나라 별동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수나라 군대는 지칠 대로 지치고 거지 꼴이 돼서 왔겠죠. 그러니까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어떤 전쟁 전술에 기반해서 을지문덕 장군을 비롯한 고구려군은 이 전쟁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양성 30리 부근까지 끌고 온 상황에서 고구려 전쟁 지휘부는 이 수나라 별동대를 더 지치게 만들 목적으로 우리 휴전하자, 단판하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그 뒤에 아무런 답을 안 줍니다. 한 닷새 정도 그냥 답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의 이 별동대 대장이었던 우중무는 기대를 갖고 이제 기다렸는데 답을 안 주고 있었는데 한 닷새 정도 지나서 을지문덕이 우중무한테 시를 보냅니다. 족한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냐? 이제 와서 이렇게 시를 보내니 이제 그제서야 수나라의 우중문이 뭔가 당했구나, 속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퇴각을 하기 그제서야 싸울 힘도 사실은 없었고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여기에서 퇴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바로 살수입니다. 지금 지명으로서는 소자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초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강이 살수죠. 그래서 이 평양성 중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워낙 당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들이 퇴각을 하면서도 방진이라는 걸 펼쳐서 이게
길게 어떤 이게 종대를 펼쳐서 가면 중간에서 이렇게 매복 전술로 인해서 당할까봐 이게 방진이라는 네모난 이런 방진을 형성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안 당하려고 그렇게 살수까지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살수에 도착을 해서 살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반쯤 건넜을 때 뒤에서는 고구려의 기본 무력이 추격전을 펼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살수 건너편에는 고구려군이 이미 매복해 있는 상황이었죠. 살수 반쯤 도하하려고 했을 당시에 추격해오던 고구려군과 매복해 있던 고구려군들이 양쪽에서 일시에 공격을 들이대는 것이죠. 전쟁 결과는 뻔하죠. 고구려의 완승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30만 중에 살아서 원래 출발했던 이 오렬수까지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의 별동대가 2,700명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5일에 수양제에게 보고가 7월 24일에 됐을 거고 7월 25일에 총퇴각 명령을 수양제는 더 이상 이거 전쟁 안 되겠다. 총퇴각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수대첩은 이게 물론 이게 전 과정은 긴 과정이지만 어쨌든 살수대첩이 벌어진 건 7월 24일 하루에 벌어진 겁니다. 하루 사이에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고, 그리고 살수라는 이 한 개 지역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30만 거의 대부분이 이 살수에서 실제로는 한 10만 정도가 전사를 하고 한 20만 정도에 가까운 인원들은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 없는 어떤 대승리를 우리 고구려군이 거둔 것이죠. 이게 초자입니다. 요게 초자, 이게 살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구려군의 어떤 이 전술의 어떤 우수성 그리고 대담성을 이 살수 대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께서 살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왜 살수가 저기야? 의아함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수는 청천강을 살수로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살수를 요동 지역에 있는 초자를 살수로 평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뒤에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쟁을 통해서 요동성, 평양성 살수 대첩을 통해서 완패를 하고 돌아온 수양제는 거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613년, 614년에 연이어서 병력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3차, 4차 침공을 합니다. 3차, 4차 침공을 하니까 뭐 당연히 고구려가 반격을 했을 거고 뿐만이 아니라 수나라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농민 봉기나 자체의 어떤 반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3차, 4차 전쟁도 패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고구려의 4차에 걸친 고구려 원정을 통해서 피폐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618년에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중원을 제패하고 통일제국이 된 이후에 38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영욕의 세월을 보내고 단명을 하는 왕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에 대한 평가, 자치통감, 중국 사서 자치통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나라에 대해서. 요동에서 일을 벌이다가 천하를 잃었다. 라고 중국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 전적지입니다.
여기가 실제 현재의 살수의 모습, 초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죠. 그죠? 초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평양성, 지금은 봉황산성으로 되어 봉성 지역에 있는 환도성, 평양성,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현재의 봉황산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월입니까? 우리 영문협에서 이 고구려 수나라 어떤 전쟁 전적지, 이 요동 지역, 백두산을 포함해서 이 요동 지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가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자, 고구려 수나라의 어떤 전쟁 승리와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또 요소와 요동 지역에 이렇게 강, 산, 하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 방벽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강력한 요새들을 촘촘하게 구축을 했었던 것, 이런 것이 수나라를 저지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이었고, 계속 살펴봤지만 전략 전술상 우위에 있었던 우리 어떤 고구려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고구려 자체가 강력한 어떤 국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 배경이었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 수나라와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 외침 중에서 외적을 맞서서 싸운 승리 중에서 이 수나라와의 전쟁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수전쟁에서의 어떤 승리, 이것이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외적을 맞받아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어떤 DNA, 그런 어떤 전승의 역사를 갖게 되는 어떤 출발이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중국이나 북방 지역의 이런 외적들을 고구려가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을 튼튼하게 어떤 방비하고 지키는 어떤 방파제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